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공부 안 해서 못하나, 못해서 안 하나. 자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 환경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서 부모의 기대에 비해 자녀의 학습 성취도가 못 미치는 정도가 지나쳐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습 장애는 아닐까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심리센터를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학습장애라는 말은 이른바 공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학습장애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수학 능력의 습득과 사용에서 주된 어려움을 보이는 이질적인 장애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철자와 의문을 빼먹거나 또는 엉뚱한 철자를 집어넣어 틀리게 읽는 아이,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린 아이, 맞춤법이 자주 틀리거나 간단한 문장을 쓰는데도 문법을 틀리게 사용하는 아이, 학년에 비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연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학습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학습 장애는 정신지체나 뇌손상 혹은 정서적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정상 지능을 가진 아동이 학업적인 기술을 학습하는데 실패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학습 지진, 학습 지체, 학습 부진, 그리고 특정 학습에서 장애를 보이는 학습 장애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즉, 학습 지진은 주로 지능의 저하에서 생기는 현상이고, 학습 부진은 주로 정서적 또는 환경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IQ 80의 아동이 공부를 매우 못하는 것은 학습 지진이 경우에 해당되고요. 부모님이 매일 다투셔서 그 결과 아이가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 수학을 못한다면 학습 부진입니다. ADHD 아동처럼 지능 지수는 높은데 산만하고 주의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학습 부진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와 가장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학습 부진이고, 학습 장애와 학습 지진은 선천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학습 장애는 보통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첫째, 읽기 장애입니다. 이는 지능이 정상이며 지각 장애가 없고 정상적 수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느리게 또는 부정확하게 글을 읽고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독증 또는 실독증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읽기 장애는 학령기 아동의 2 내지 8%에서 10%에서 나타나고 남아가 여아보다 3배, 4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 초등학교 3, 4학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3.8%가 읽기 장애를 보였다고 합니다. 둘째, 쓰기 장애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나이, 지능 지수 및 학력을 고려해도 예상외로 쓰기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 즉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나 단락을 쓰는 데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약 3 내지 6%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쓰기 장애라고 합니다. 셋째, 산술 장애, 즉 수학 장애입니다. 역시 한 개인의 학력, 지능 지수를 고려해도 예상외로 산술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학령기 아동이 약 4에서 6%에서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런 학습 장애는 왜 일어날까요? 학습 장애의 원인으로는 뇌의 생리적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 자체는 거의 정상적이지만 특정 뇌세포들의 기능이나 세포들 간의 연결이 잘못되어서 읽기, 쓰기 등의 특정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언어적 결함 내지는 시공간적, 운동적 결함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인지 양식 때문에 생각하기도 전에 대답을 하고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인지적 전략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습장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을 개선시켜주고 인지적인 충동성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한 과제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령 읽기 장애의 아동 경우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 읽기를 반복해서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점차 쉬운 과정에서부터 어려운 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와 만나서 인사를 했다 라는 문장을 읽을 때 한꺼번에 읽게 하지 말고 철, 수, 는 과 같은 방식으로 읽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철수는을 읽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수는 영희와를 읽게 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쓰기장애의 아동인 경우는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거에는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쓰는 훈련을 많이 시켰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쓰기 훈련을 시키면 지루해하지 않고 잘 따라합니다. 특히 워드 프로세스의 편집 기능에 아이의 손상된 시각 운동의 협동 능력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린 아동의 경우 책 내용을 부모가 테이프에 미리 녹음기에 미리 녹음해두고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의 기본인 기억력 높이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습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현재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속상해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의 향상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할 만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과 두 번째는 아이가 그 일을 기억하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경험한 일을 부모가 질문하거나 설명하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기억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억력을 활용하여 창의력과 추리력 등 보다 높은 단계의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뇌의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단기 기억에서 뇌의 전두엽에 저장되는 장기 기억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부모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요. 다음은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푹 재우세요. 잠은 피곤한 몸과 정신을 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뇌의 활동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렘 수면, 급속한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루의 기억을 되살려 저장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류하고 중요한 일을 재생해서 기억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렘 수면 시간에 세타파라는 뇌파가 발견되었는데 이 뇌파는 해마의 중요한 일을 기억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일을 많을수록 렘 수면 상태에서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전체 수면 시간에서 렘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게 해세요.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감각 자극을 보다 잘 기억합니다. 최근 영유아들에게 놀이의 형식으로 다양한 감각 자극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이의 기억력 향상에 많은 기억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감각 자극이 동시에 주어질 때에 아이들은 보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 그 노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쓰면서 하는 공부가 가장 오래 기억에 머물게 됩니다.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촉각입니다. 피부는 신경회로를 통해 뇌와 즉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자주 끌어안고 쓰다듬는 스킨십은 아이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셋째, 아이의 과거 기억을 되살려주세요. 아이의 모습을 카메라나 비디오에 열심히 담는 부모는 많지만 그것을 자주 꺼내서 아이와 함께 보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찍어둔 사진과 비디오를 아이의 기억력 훈련 교재로 사용해 보세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주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도 해보고 또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못했던 기억이 단편적으로 되살아나면서 점차 온전한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과거의 어느 한 가지 단서를 이용하여 기억으로 되살리는 능력은 아이의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복습인 셈이죠. 또한 어딘가에서 봤는데 라는 느낌이 단서가 되어서 아이의 정확한 기억력을 자극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이에게 즐거운 자신감을 주세요. 다행스럽게 나쁜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금세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즐겁고 유쾌한 기억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아주 잘했다, 너무 멋지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면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두뇌의 활동이 마치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넌 왜 매번 그 모양이야? 내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뇌의 해마 부위가 위축되게 됩니다.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이므로 해마 부위의 위축은 당연히 기억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칭찬이 자녀의 기억, 능력, 나아가서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기억력을 올려주는 생활 상식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아침을 꼭 챙겨 먹이세요. 뇌활동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잡곡밥 한 그릇에 달걀과 두부 그리고 생선 반찬이면 더 좋아요. 두 번째,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딱딱한 음식을 먹이세요. 딱딱한 음식은 오래 씹어야 하고 턱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부드러운 클래식이나 재즈를 많이 들려주세요. 아이의 뇌파를 안정시켜서 기억력 집중을 높여줍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편안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뇌를 좋아하는 클래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1시간씩 거실에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한껏 좋아집니다. 네 번째, 깨끗한 공기를 자주 마시게 해주세요. 음이온이 풍부한 신선한 공기는 신경세포인 누련의 성장을 돕습니다. 멀리 가기 아까우면 어려우면 가까운 산을 자주 찾는 것도 좋겠지요. 양질의 산소는 인간의 두뇌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5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이나 산책을 시켜주세요.
적당한 신체 운동을 하면 해마세포의 성장을 도와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특정 과제에 대해서 반복이나 학습을 계속할 경우 뇌의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연결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새로운 신경회로를 더 강화해서 기억회로를 보다 더 튼튼하게 정밀하게 형성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 두뇌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억을 관리하고 저장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를 많이 아는 것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두뇌의 기억 과정에 의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의 조그만 관심과 실천으로 걱정스러운 학습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를 멋있고 인정받는 전문가로 한번 키워보세요. 여기까지 러브맘 심리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